압류상과 이 법원 경매는 소멸주의를 택한다. 이거는 하고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요거는 국세징수법, 요거는 민사집행법 법상 매각되는 법정 매각 조건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해서 소멸된다. 소멸주의를 택한다. 그리고 이거는 매각 결정 방식으로 한다. 소멸주의 매각 결정 방식으로 한다. 이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있다면 인수고, 요건 인수지만 후에 있다면 소멸. 법원 경매나 압류상공매 같은 경우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있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신탁공매 재산 등에서 인수지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동산을 살 때 매수 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이 있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계약서에 어떠한 특약 조건으로 해서 특약상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매매대금에서 잔금 납부할 때 공제하고 잔금을 납부한다는 이런 특약상의 내용이 없다면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부에 가압류, 압류, 근저당이 있는데 이제 납치할자가 중도금 지급 전 또는 잔금을 지급 전까지 이제 근저당을 말소하고 이제 그 잔금을 납부한다든가 임차인을 이제 내보내고 납부한다든가 또는 이제 그 가압류나 압류를 말소하고 잔금을 이제 그 납부를 동시행으로 진행한다든가 이런 특약상이 내용이 없다면 그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것도 전부 납치할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매매 계약을 했고 상대방은 뭐라냐? 나는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싸게 팔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더 높은 가격으로 그 매도 가격을 정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지에서는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첫째, 특약상에는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 대금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상에 명기하고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 두 번째는 별도 특약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말소하는 조건 또는 매매대금으로 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명기하고 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신탁공매 재산에서 인수지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 매매에서는 매매계약서에 계약 내용하고 내용이 기재되고 계약 특약사항란이 있어요. 난이 있어서 이렇게 공란율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계약 날짜가 2021년 12월 20일.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계약 당사자가 나오죠. 계약 당사자가 이렇게 계약서 나가지고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공인중개사, 중개업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계약 내용을 적게 돼 있어요.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그런데 신탁구매는 이런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공인중개사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입찰하라 이런 주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똑똑하지 않으면 본인이 공인중개사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이런 것들을 공인중개사가 챙겨야 되는 거, 인수지로 매각할 때 공인중개사가 챙겨야 될 이런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될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거 어디서 하냐? 이런 매각 조건이, 여기에 적혀 있는 매각 조건이 어디엔가는 신탁공매에 기재가 됐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공고문에 이러한 매각 조건이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재되어 있는 게 부실해요. 부실하다. 내용이 빈약하다. 그래서 내용이 어렵다. 어려운 문구로 기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해 못하면은 이제 공매 입찰 기록을 참고하고, 세 번째는
공매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 공매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도 별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공매를 진행하는 담당자가.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 민사집행법이 진행되는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그 법원의 이 공무원이 있죠. 경매회장이라고 하죠. 그 경매 담당자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식이 있어요. 왜냐면 법원 공무원에 들어가려면 이 그냥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그 위에 사법보좌관이 있고 그 위에 또 그 경매 담당 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이제 그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입찰 절차나 이 경매 정보에 대한 권리 분석 같은 경우가 있고, 여러분이 또 이 유료 정보 사이트로 하면 굿옥션이라든가 지지옥션, 스피드옥션, 뭐 부동산 태인 이런 데서 또 서포트 해주고, 이번에 같은 경우 한국자산관리연구소 공매를 진행하는 암지상 공매 같은 거라든가 국유재산, 수탁자산, 유입자산, 고정자산 공매를 한번 보자고요. 또는 이용계연 재산 공매 이런 걸 보면은 그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래도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공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알아. 근데 신탁회사의 그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법원 경매나 암지상 공매처럼. 왜 그러냐? 그 신탁회사 같은 경우는 신탁 공매를 진행하는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신탁 공매를 진행해봐야 그들이 받는 수수료는 한 뭐 300밖에 받는 게 없어요. 왜냐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받고 담보 신탁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뭐 그걸 낙찰받았다고 수술해봐야 뭐 300에서 500 정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법원경매 공무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처럼 이렇게 책임감 갖고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이 부실하고 또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보면 누구한테 가장 큰 정보가 있느냐? 우선수익자가 있죠. 우선수익자. 우선수익자 누구냐면 담보신탁일 때는 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 그 채무자에게 돈을 대출할 때에 그 집안 내역 또는 채무자의 재산 내역이라든가 그 채무자가 이제 담보로 제공했던 그 아파트나 주택 이런 것 등등에 그 누가 점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에는 이거는 기본적인 정보 매각 조건은 여기서 확인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이건 수탁자죠. 신탁회사를 우리가 수탁자라고, 위탁자를 우리가 채무자 겸 소유자라고 하죠. 이 사람이 뭐 답변 안 할 테고, 이 사람은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냐? 우선수익자. 우선수익자는 대출은행이죠. 은행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서 알아보냐? 공적 장부. 권리분석의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공적 장부는 뭐가 있느냐? 등기부. 등기부에는 반드시 신탁 원부를 포함한 등기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입시대 열람. 네 번째는 관리비. 이렇게 공적 장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된다. 뭐 이거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보면 주변 업소를 통해서 시세, 매매와 임대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해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 이상한 것이 있다. 또는 그 집에 거주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그건 인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하나하나 이제 그 지금 띄워봤던 등기부라든가 신탁원부를 포함한 등기부라든가, 인터넷에서는 신탁원부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등기소에가 직접 가서 신탁원부를 포함한 등기부를 발급해 달라야 돼요. 신탁원부 얘기 안 하면 그냥 등기부만 발생해 주니까. 신탁원부에 보면 별지에 보면 대출 금액하고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 그리고 위탁자, 우선수익자, 수탁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신탁공매에서 매수인이 부담으로 남는가 아닌가를 성공하는 지름길이 된다. 대부분 신탁 등기 전에 선순위 채권자 등을 소멸시키고 신탁 등기를 하고 우선수익자들이 위탁자에게 대출함으로 매수인이 부담으로 매각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간혹 소멸되지 않고 신탁 등기 전에 임차인이나 채권자 등이 존재하는 경우도 신탁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신탁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과 또는 등기된 선순위 근저당 가압류 등이 있다면 신탁공매 재산에서는 매수인이 인수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신탁 등기 이후에 신탁회사가 임대인으로 계약한 임차인도 낙찰자가 승계조건으로 매각하기도 한다. 이렇게 인수조건으로 매각하게 된다면 공매 집행기한에서 매각대금에서 그 부분만큼을 감액하고 매각하기도 하고, 그러한 조건 없이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기도 하니까 이제 이걸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신탁재산 공매에서 권리분석법은 첫 번째로 앞에서와 같은 매각 조건은 공매 공고문하고 공매 담당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등기사항 증명서, 신탁 업무를 포함한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택에서 수탁사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매수인이 부담으로 매각했다면 그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으로 남는다. 이렇게 손해를 예방하려면 권리 분석할 때 수탁사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분석해야 된다. 물론 그러한 권리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에서 지급하고 말소하는 매각 조건으로 공매를 진행한다면 인수하지 않는다. 근데 대부분이 거의 90%는 인수다. 소멸시키지 않는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우리가 신탁공매에서 말소 기준은 아니지만 말소 기준 권리와 유사한 권리가 있다. 말소 기준 권리와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신탁공매에서는 압류재산 공매와 또는 법원 경매와 같이 말소 기준 권리는 없지만 신탁 등기 이후의 권리는 등기된 권리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권리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고 있다. 그러나 수탁사와 계약을 했거나 또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로도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냐? 신탁 재산 등이 공매에서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권리 분석은 신탁 공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내가 입찰서에 기재한 매수임한 가격 이에 추가로 인수하게 되는 권리나 금액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없다면 권리 분석을 잘 안 하고,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다면 그 인수하는 금액만큼 취득세 끊을 때도 납부할 때도 높은 가격으로 납부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인수하는 만큼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탁재산 공매에서 권리 분석은 공적 장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과 수탁자의 공매 담당자 그리고 우선수익자를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신탁 등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돈을 부동산 담보 신탁 절차는 어떻게 되냐? 위탁자가 채무자 겸 소유자죠. 소유자.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굴 찾아가냐면 은행을 찾아가요. 은행을, 금융기관이죠. 대출은행. 은행을 찾아가면 돈을 빌린 사람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하지 할까요? 은행에서 묻겠죠. 담보신탁으로 대출할까요? 담보신탁으로 대출을 원하면, 담보신탁으로 대출하게 되면 최우선 면제금을 공제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5천만 원, 지금 2021년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는 1억 이하일 때,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5천만 원을 주택가액의 2분의 1 보면 최우선 면제를 받죠? 그만큼을 또 안 빼요. 그러니까 대출이 좀 낮고 신용이 좀 나빠도, 왜냐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하자가 덜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출해줘. 이때 수탁자는 신탁회사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 은행에서 어떻게 하냐? 1차적으로 그 대출 약정서,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2차적으로 신탁회사하고 부동산 2차적으로 여기에 같은 날 동시 패션이 돼. 여기 쓰고 바로 신탁회사로 넘어가요. 이제 본인이 안 가면 그냥 법무사가 직접 가져가서 이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1차적으로 하면서 바로 작성하고 바로 신탁회사로 가죠. 2차적으로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를 작성한 신탁 계약서를 누구랑 요 윗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하고 계약하고 신탁회사하고 계약하는데, 이 대출 받고자 하는 채무자가 위탁자가 되고 신탁회사는 수탁자로 해서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죠. 요거 담보로. 그러면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했을 때 달라붙는 것이 요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가 신탁 원부로 계약서에, 그래서 이게 위탁자, 수탁자,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 쓰면은 그 수탁자의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는 없어요. 위탁자만 가지고. 이 사람은 뭐냐면 등기부에 첨부되니까. 여러분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그 매도인은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만 매수인은 없어요. 왜 없냐? 등기부에 첨부돼 있잖아요. 등기 권리증에, 등기 필증에 첨부돼 있어요. 제일 앞에 매매 계약서 첨부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마찬가지. 여기서도 하면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는 위탁자는 가져가지만 수탁자는 여기에 첨부하고 복사본만 가지고 있죠. 이래서 소유권을 보존해요. 이 사람이 여기 소유권을 보존한단 말이죠. 보존을 해요. 그리고 그 담보로 은행에게 수익권 증서를 발생해줘요. 이 수익권 증서는 여러분 서울 보증의 증권 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증을 끊고 그 범위 내에서 은행은 이제 대출을 해주죠. 대출금을 지급하죠. 그랬다가 돈을 안 갚으면 이 수익권 증서를 가지고 환가를 요청해요. 요청하면 신탁회사에서는 이 물건을 이제 공매를 붙이죠. 공매 실행해서 이 매각대금을 가지고 누구한테? 본인에게 제일 먼저 본인이 이제 관리비와 제세 공과금을 영순위로 충당하고 나머지 돈은 우선수익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래도 돈이 남는다 그러면 배당이익은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죠. 이 신탁 등기를 시점으로 해서 전에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가지고 있다든 근저가 있다면 인수해야 돼요. 그러나 신탁 등기 이후에 세금 압류가 있다. 이 압류가 있다는 것은 위탁자로 등기되고 나서 발생한 세금, 즉 재산세나 이 종부세 이런 것들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신탁 등기 되기 전에 이전에 세금이 발생한 거는 압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탁 등기 이후에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어요. 근데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하냐?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지, 사람. 수탁자. 그리고 여기 소유자를 위탁자.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기려면 수탁자와 직접 계약을 했다든가 아니면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계약하고 수탁자와 돈을 대출한 우선수익자 있죠? 금융기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라 했을 때는 대항력이 있죠.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 우선수익자가 동의해 줄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없죠. 근데 가끔은 동의해 준 경우가 있어요. 또 그 이후에 신탁 등기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다. 여기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다. 이거는 낙찰자 인수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근저당은
수탁자가 이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지 않으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어요. 등기부에서 받아주지 않죠. 받아주지 않아요. 이 때문에 신탁등기부에 근저당이라든가 압류가 있다. 이런 거는 그 우리가 신탁 공매하고 우선수익자에게 문의해서 이것이 소멸되는지 아니면 낙찰자 인수인지 요 임차인이 위탁자와 임대인하고 계약했고 수탁자 우선수익자의 동의로도 계약을 해가지고 인수인지 소멸되는지 요거를 꼭 확인해야 된다. 수탁자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게 말소기준 권리가 같지만 사실 신탁등기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근저당 같은 건 무조건 인수죠. 압류할 때도 이번에는 세무서에서 과거에는 이 이전에 세금 갖고 압류했었는데 지금은 다 알아요. 이 때문에 이 이전 거 안 하고 요 신탁 회사로 된 이후부터의 세금에 대해서만 압류하니까 이런 근저당이나 압류가 됐다 인수다.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다. 위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수탁자와 우선수익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든가 이러면 대항이 없다. 그러나 수탁자와 계약을 직접 했다든가 위탁자와 계약을 했는데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했다. 이거는 낙찰자가 인수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이 드물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A 소유자로 있고 그리고 B 소유권 이전 등기돼 있어요. KB 부동산 신탁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돼 있다. 이게 바로 수탁사야. 수탁사. 요게 위탁자고. 위탁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데 요 사이에 누구냐면 B가 전입신고가 돼 있다. 이러면 위탁자하고 수탁자로 바로 넘어간 사람이 요 A가 점유하고 있다. 전입신고가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 없는 거예요. 그러나 B가 점유하고 있다. 그럼 B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이 수익자한테 문의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출할 때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줬다. 그러면 대항력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과거에는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럴 때 이 사람이 이제 무상거주 확인서 작성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 인수라고 생각해야 돼, 인수. 그래서 이 B가 진짜 누구냐? A의 배우자냐? A의 배우자인데 A가 퇴거해가지고 B가, B만, 전신고되어 있다. 이런 거냐?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출할 때 주민등록 등본이 첨부되기 때문에 부부관계 같은 건 여기서 알릴 수 있어요. 부부다? 아니면 무상거주 확인서 썼다. 그런 게 아니었다면 이건 인수해야 된다. 인수해야 된다는 거죠. 또, 여기에 또 C가 전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했다면 이걸 인수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 위탁자와만 계약을 한 C라고 하면 이 사람은 대항력 없어서 이제 그 명도 대상이다.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돼. 지금 같은 걸 해낸다.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공매 공고문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공매 담당자에게도 문의하게 되고, 신탁 업무에 이 돈을 대출해주는 은행 그 우선수익자의 내역이 나와요. 그러면 직접 권리 114로 전화해보면 금융기관이야 뭐 다 나오지 않겠어요? 분석해서 이제 이 사람이 위탁자가 아니고 뭐 B가 있는데 B는 부부관계다.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일부러 퇴거해요. 왜냐면 자기가 낙찰받으려고. B를 내세워서. 또는 B가 누구냐면 동생이다. 무상거주 확인서 받았다. 이렇다면 대항력이 없는.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인수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고민은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이걸 잘 파악한다면 이거를 싸게 살 수가 있죠. 아파트를 반값에 살 수 있어요.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살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뭐 한 달만 조사하면 이거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등기부를 띨 때 신탁공부를 포함한 등기부를 띄고, 그 다음에 전입세 열람을 떼야 되고 그러는 게 왜 그러냐면, 이런 내역들을 파악하려는 거예요. 등기부를 떼봤는데, 그 위탁자의 명의로 있다가 바로 신탁사로, 수탁자 명의로 이제 그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또 전입신고돼 있다. 그러면 위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걸 의심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선순위 세입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럴 때에 공매 담당자에게 이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공매 담당자는 잘 몰라요. 왜? 그냥 공매 집행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우선수익자에게 물어봐야 우선수익자가 이제 그런 내용을 알죠. 그 사람들이 대출할 때, 그 사람 대출 심사할 때 그냥 막 대출해 준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내역들을 알고 무상거주 확인서 썼다든가 또는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대출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고 우리가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는 거죠.